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몇 년 전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남자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은 정말 행복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게 커피를 내려주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 커피 여기 두고 나 먼저 갈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저를 위해 예약까지 해두곤 했어요. 결혼 전 연애할 때보다 더 다정하고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위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명절이면 친정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안부를 여쭙고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는 사위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위 복을 타고났구나. 요즘 저런 성실한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시어머니 역시 저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부족한데 잘 참아줘서 고맙다. 무리한 요구도 없으셨고 오히려 미안해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남편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기회가 왔어. 연봉도 지금보다 1.5배 이상 오른대.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동안 야근에 시달리며 고생하던 남편이었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정말 축하해. 당신 능력을 알아봐주는 곳이 생긴 거야. 남편은 이직 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몇 달 뒤엔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그의 커리어는 눈부셨고 옆에서 바라보는 저는 그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려주던 습관이 사라졌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던 것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남편은 휴일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랑 골프 치러 가야 해. 이 바닥도 인맥 관리가 중요하거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골프채를 고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예전에 없던 명품 소비도 시작되었어요. 고급 시계, 명품 지갑, 비싼 골프웨어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게 주는 생활비는 예전과 똑같이 100만 원 그대로였어요. 그의 태도는 점점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도 제 하루를 물어보는 것도 사라졌어요. 대신 자신의 성공담과 회사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남편은 달라졌어요. 한 친구가 우연히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 형부 요즘 완전 잘 나가나 봐요. 맨날 자기 회사 자랑하고 연봉 얼마 올랐다고 자랑하던데.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에 겸손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다니는 그 회사, 업계에서 손꼽히는 탄탄한 중견 기업. 사실 그곳은 제 아버지가 창립 멤버 중 하나였고 주요 주주이자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자면 당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회사 규모가 작았고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죠.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이 회사에 있어야 하나?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연봉도 형편없고. 미안해. 너가 나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그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결혼을 앞두고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하면 남편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래, 그 친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데? 저는 남편의 경력과 능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한번 이력서를 받아볼까? 우리 회사에서 마침 그 분야의 경력자를 찾고 있거든. 정말요? 하지만 아빠, 본인이 직접 지원해서 들어가야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뜻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알았어. 그럼 헤드헌팅 형식으로 제안하도록 하지. 절대 네가 부탁했다는 걸 모르게 할게. 그리고 이건 네 남편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남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아빠.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렇게 몇 달 후 남편에게 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기뻐했고 저 역시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아버지의 배려라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로요. 남편은 입사 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실제 본인의 능력도 있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되고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던 건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가끔 저에게 전화하셔서 물으셨습니다. 사위는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떻대? 잘하고 있어요, 아빠. 승진도 했고요. 그래, 다행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맞더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능력이 있었고 회사에 기여하고 있었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이 실력만은 아니었을 뿐이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든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어요. 아니, 확신하는 것 같았죠. 술자리에서 동창들에게 자랑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야, 나 이번에 또 승진했어. 회사에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니까? 역시 다르긴 다르네. 능력자는 어디 가도 알아봐 주는 거야? 그럼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동시에 아버지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는 이미 자신의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까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 물가도 많이 올랐고. 1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나는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돈 타령이야? 하지만 당신은 골프 치고 명품 사는 데는 돈 많이 쓰잖아. 그건 내가 번 돈이니까. 나는 너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야. 그 정도 쓸 자격 있지 않아? 먹여 살린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자신이 자랑하는 그 성공이 사실은 장인의 배려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무시하는 처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라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이 비밀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런 오만한 남편을 지켜봐야 할까? 그 답은 곧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배려심 깊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주말은 항상 골프장에서 보냈고 금요일 저녁이면 골프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골프 가야 해. 중요한 사람들이랑 약속 있어서.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번째잖아. 회사 생활이 원래 이런 거야. 인맥 관리 안 하면 도태되는 거라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섰고 종종 외박까지 했습니다. 골프 치고 나서 회식한다며 술 마셨다며 심지어 한 번은 2박 3일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서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일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TV를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건성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당신 알아서 해.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라도 볼까? 오랜만에 데이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말에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혼자 친구들이나 만나던가 해.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경제적인 태도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남편과 상의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당시에는 동의했었죠. 여보, 당신이 집안일 해주면 내가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도 낳으면 일 못할 텐데 지금 그만두는 게 어때? 내가 열심히 벌어올게.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그때의 약속을 완전히 잊은 듯 했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장보기와 공과금, 생활용품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비는 그대로였고 저는 점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개인 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새로운 골프채 세트를 또 사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300만 원짜리야. 회사 사람들이 장비 좋은 거 써야 폼난다고 하더라고. 30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생활비 석 달치인데. 이건 내 돈으로 사는 거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명품 시계, 명품 지갑과 고급 양복까지. 남편의 옷장은 점점 화려해졌지만 제 옷장은 몇 년 전 옷들 뿐이었죠.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내 코트가 너무 낡아서 겨울 코트 하나만 사도 될까?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울렛에서 싼 거 사. 굳이 비싼 거 살 필요 있어? 당신은 집에만 있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300만 원짜리 골프채를 사면서 저에게는 싼 옷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친구 결혼식에 갔을 때였습니다. 축의금을 20만 원 냈더니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20만 원씩이나 냈어? 5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당신 친구 결혼식 때는 30만 원씩 냈잖아. 그건 다르지. 내 친구들은 회사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도움받을 일도 있으니까. 당신 친구는 다들 그냥 주부들이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싶었어요. 남편의 오만함은 제 가족에게까지 향했고 어느 추석 명절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음식을 먹으며 남편은 무례하게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은 다들 음식 주문해서 먹던데 이렇게까지 직접 하실 필요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당황하신 표정으로 웃으셨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편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물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프로젝트 많이 바쁘지? 남편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긴 한데 뭐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요. 이번 분기 실적도 제 팀이 1등 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구나.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드리며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요즘 너무 건방진 것 같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했었는데. 죄송해요, 엄마.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승진하고 나서 좀 달라졌어요. 그래도 가족은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야 그렇다 쳐도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좀 더 예의 있게 대해주면 안 돼?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나 별로 이상하게 행동 안 했는데. 당신 부모님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처가에서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눈치를 봐야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은 정말로 모든 게 자기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도움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비밀을 언제 밝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늦은 밤까지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평일에도 회식이 있다며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 아니면 동창 모임이나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거의 집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제 눈길을 끈 건 발신자 이름이었습니다. 지연. 이름 뒤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있는 여자 이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메시지 내용은 잠금 화면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라는 사람은 누구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 후배. 업무 때문에 연락한 거야. 업무 연락인데 이름에 하트가 붙어 있냐? 그건 애가 장난으로 그렇게 저장한 거겠지. 별거 아니야. 남편은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이전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확인했고 제가 옆에 있을 때는 항상 화면을 가렸습니다.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욕실에 가져갔고 잠들 때도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었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향수가 아닌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기가 남편의 셔츠에서 났어요. 향수 바꿨어? 응. 아니, 그냥 회사에서 누가 새로 산 향수 뿌리는 바람에 묻었나 보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한두 번 뿌린 정도가 아니라 옷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저는 남편의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는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잡아주며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짐을 싸더라고요. 오늘부터 2박 3일 출장이야. 부산 쪽 거래처 미팅 때문에.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저는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남편 아이디로 접속을 하면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볼 수 있었거든요. 첫째 날부터 부산이 아닌 강원도 리조트에서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와인까지. 영수증 금액을 보니 두 사람 분량이 분명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나 피곤해. 부산 출장은 어땠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지. 미팅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정말? 그럼 이건 뭐야? 저는 카드 명세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강원도 리조트와 커플 객실, 고급 레스토랑. 모든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봐. 저는 블랙박스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여자와 손을 잡은 사진, 차에서 웃고 있는 사진,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 하지만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설명해봐. 그냥 회사 후배랑 회식하다가 실수로. 실수? 2박 3일 커플 여행이 실수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남편의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았어. 인정할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나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 그러니까 이 정도 스트레스 풀 권리는 있지 않아?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외도를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니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 나는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생활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고 이 정도면 나쁜 남편 아니지 않아?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야? 외도를 해놓고 당신이 힘들다고? 에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자들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생활비 더 올려줄게. 200만 원이면 돼.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죠. 남편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참고 살면 되잖아. 괜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너는 30대 중반에 경력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단 하루도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명함이었어요. 사회이사로 표기된 특별한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남편이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회사의 주요 창립 멤버가 우리 아빠야.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명함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공의 진실을 말이죠.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하기 전 기억나? 당신이 중소기업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인정도 못 받는다며 힘들어하던 시절 말이야. 그때 내가 아빠한테 당신 이야기를 했어. 뭐? 당신이 얼마나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된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당신 이력서를 검토하셨고 헤드헌팅 형식으로 지금 회사에 제안을 하신 거야.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실력으로 들어간 거라고. 실력도 있었지.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애초에 그 기회를 만들어준 건 우리 아빠였어. 입사 후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배정된 것도 빠르게 승진한 것도 다 아빠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아버지와 주고받은 옛날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남편의 입사 전후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사위 이력서 받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사위 프로젝트 잘하고 있더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 넣었어. 실력도 있으니 문제없을 거야. 남편은 메시지를 읽으며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남자가 처가 덕에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걸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아빠랑 나랑 비밀로 하기로 했지.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이룬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은 아니야. 당신은 정말 열심히 일했고 능력도 있었어. 실제로 회사에 기여한 것도 맞고, 단지 그 기회를 얻은 시작점에 아빠의 도움이 있었을 뿐이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른 채 모든 걸 당신 혼자 이뤘다고 착각했어. 그러면서 점점 오만해졌고 나를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했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명품 사고 골프 치고 잘난 척할 때도 나는 참았어. 지금은 바람이 들었어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오겠지 믿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외도는 용서할 수 없어. 그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당신을 보면서 나는 완전히 마음을 접었거든.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생활비도 올려줄게. 당신이 원한다면 명품도 사줄게, 제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려운 거잖아. 남편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제 말이 전부 맞았으니까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당신이 힘들 때 옆에서 응원했고 당신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했어. 하지만 당신은 그런 나를 먹여 살리고 있다며 무시했지.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혼할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해. 안 돼.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남편이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내일 아침에 친정으로 갈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나는 당신이 어떻게 되든 이제 내가 알 바 아니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오만함, 저를 무시한 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까지요. 그리고 제 말을 끝까지 듣고 계신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녀석이 감히 내가 기회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우리 딸을 무시했단 말이냐? 아빠, 저 이제 이혼하고 싶어요.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게. 며칠 후에 아버지는 회사에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앞으로 제 사위와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일절 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순전히 본인 실력으로 평가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회사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진행 중이던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그가 팀장으로 있던 팀도 재편성되면서 실적이 나쁜 부서로 이동 발령이 났습니다.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매일 전화를 걸어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로도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은 결국 스스로 사표를 내고 말았죠. 회사에서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갑자기 몰락했는지 수군거렸고 결국 견디지 못한 거죠.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외도의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남편은 물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되었어요. 법정에서 마주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네가 너무 힘들었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판결은 제 쪽의 완승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받아냈어요. 상간녀에게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그동안 짓눌려 있던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죠.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생활비를 아끼느라 제 자신을 위한 소비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고 제가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모두 포기했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전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뒀던 회사였는데 다행히 그때 팀장님이 아직 계셨어요. 전화를 걸었을 때 팀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 혹시 회사에 자리가 있을까요?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요. 정말요? 마침 우리 팀에서 경력직 한 명 찾고 있었는데 완벽한 타이밍인데요? 며칠 후에 저는 면접을 받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려 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었어요. 첫 출근 날 거울 앞에 선 저는 오랜만에 새로 맞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어요.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업무 감각은 금방 돌아왔고 동료들도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월급을 받았을 때의 그 뿌듯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일에 적응하면서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포기했던 요가 수업도 다시 등록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려나갔죠. 어느 날 저녁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혹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잠시 문자를 바라보다가 그냥 삭제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몇 달 후에 우연히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도 상대였던 여자도 위자료 소송 후 한바탕 싸운 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미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미래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승진 제의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혼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따라붙습니다. 실패와 불행과 상처. 하지만 제게 이혼은 자유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무엇보다 제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과의 관계를 끝낸 것. 그것은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제 인생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통해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 나이 30을 넘긴 어느 날, 저는 오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유학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술 경영이라는 저만의 분야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 제 꿈은 어린 시절부터 싹 틔워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유학생 출신의 예술가셨던 영향일까요? 항상 집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서적들이 놓여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며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단순히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이 분야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위에서는 지금이 결혼을 생각할 나이라고 말했거든요. 이제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여자는 시집갈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이 정년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지금이 아니면 제 인생에서 언제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저희 집안의 철학은 근검절약과 자립이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스스로 번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부터 줄곧 제 힘으로 생활해왔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모든 생활비를 제 월급으로 해결했어요. 그런 제가 이제 와서 유학을 위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투자 말입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분은 평소와 다른 제 진지한 표정을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유학을 가고 싶어요. 예술 경영을 제대로 공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정말로 그게 하고 싶은 거니? 라고 물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이해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곧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살면서 한 번쯤은 남이 뭐라 해도 내 심장이 뛰는 길을 가봐야 한다. 너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아버지가 지원해 주겠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도 덧붙이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유학을 다녀왔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어. 네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면 분명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부모님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학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원할 학교 리스트, 그리고 필요한 자금까지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2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최근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함께 아파트 단지를 돌아보며 여기 어때? 신혼부부한테 딱 좋은 평수 같은데? 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유학 계획을 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다가 곧 당황스러워했어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 얘기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기회야.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응원할게. 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투는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특히 유학 기간이 최소 2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그러더라고요. 당장 너만 생각하고 결정해버리면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야? 2년이면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그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가던 연인이 갑자기 2년간 떠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장거리 연애를 해보자. 요즘엔 화상통화도 되고 나도 방학 때마다 한국에 올 수 있잖아.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2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네가 공부하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우리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제 꿈의 소중함을 설명하려 했고 그는 현실적인 우려를 표현했어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간극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 후에 그는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유학 기간이라도 1년으로 줄일 수는 없어? 아니면 결혼을 먼저 하고 나서 가는 건 어때? 하지만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경영 석사 과정은 최소 2년이 필요했고 결혼 후 유학을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의 꿈과 성장 또한 포기하는 것이 쉽진 않겠더라고요. 하지만 오랜 대화의 끝에 일단 유학은 뒤로 미뤄두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만나온 시간도 있고 당시에는 지금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일단 결혼 준비를 먼저 하고 아이를 미루더라도 네 유학은 결혼 후에 생각하자.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떠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타협할 방법이 있는 건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로맨틱한 상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돈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결혼 자금 명목으로 공동통장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 모으기로 했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가전제품, 가구까지.
목록을 적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큰 지출은 미뤄두고 소소한 살림부터 준비하자. 나름대로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말마다 데이트를 겸해서 대형 마트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소소한 신혼살림을 하나씩 골랐어요. 수건, 이불, 그릇, 조리도구 등등. 처음에는 함께 쇼핑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이거 어때? 우리 집에 두면 예쁠 것 같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아서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번 모든 물건의 가격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비싸다 싶으면 꼭 이렇게 비싼 걸로 해야 돼. 저쪽에 더 저렴한 것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아껴 쓰는 것에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오직 제가 고른 것들에 대해서만 유독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았어요. 반면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고른 전자제품들은 꽤 고가였는데 제가 고른 생활용품들은 조금만 비싸도 문제 삼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밀폐용기를 고르던 날이었습니다. 주방 수납을 위해 밀폐용기 세트가 필요했는데 저는 중간 가격대의 제품을 골랐습니다. 유명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내구성과 안전성 면에서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가격은 한 세트로 4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고른 밀폐용기를 보더니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거 꼭 그렇게 비싼 걸 사야 돼? 비싸다고? 이게 4만 원인데 뭐가 비싸? 아니, 저기 옆에 2만 원짜리도 있잖아. 밀폐용기가 그게 그거 아니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밀폐용기는 음식을 보관하는 중요한 용품인데 너무 싼 제품을 쓰면 밀폐력도 떨어지고 플라스틱 냄새도 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 자기가 쓸 물건이면 자기가 사던지.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물건? 이건 저희가 함께 쓸 부엌 살림이잖아요. 이게 내 물건이야. 결혼하면 우리 둘이 쓸 거잖아. 그래도 너가 고른 거니까 왠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결혼 준비를 위해 공동통장을 만들고 똑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왜 자꾸 누가 더 많이 낸다는 식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우리 똑같이 돈 넣었잖아. 왜 자꾸 따져? 그래도 네가 고르는 건 항상 비싸. 조금만 아껴서 사면 안 돼? 그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져서 저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싸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너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4만 원이 작은 돈이야? 나도 아껴서 살아왔어. 너도 알잖아. 알긴 뭘 알아? 너는 부모님이 뒷받침해주니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아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였어요. 대학 시절부터 용돈도 최소한만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졸업 후에는 완전히 독립해서 살아왔습니다. 취직한 뒤로는 부모님께 손 벌린 적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부모님 돈을 썼어? 아니, 꼭 그런 말이 아니라 솔직히 넌 걱정 없잖아.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는 제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너는 기생충 같은 습성이 있어. 마치 내 돈을 자기 돈인 양 써대면서.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기생충이라니. 겨우 4만 원짜리 밀폐용기 때문에 제가 기생충이 됐다고요? 차는 빨간불에 멈춰섰고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년 넘게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한 거야. 넌 항상 비싼 걸 고르면서 내가 더 많이 내게 만들잖아. 치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껴 써왔는지, 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는데 고작 4만 원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치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작은 것들이라 그냥 넘어갔지만 그는 항상 동계산을 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냈는지, 누가 더 비싼 걸 골랐는지. 그런데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관대했습니다. 자신의 취미나 필요에 의한 지출은 당연하다고 여겼으면서 제가 고른 것들에만 유독 까다로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제가 살아갈 모습을요. 밀폐용기 사건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자상하고 다정했던 연인이 이제는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살 때마다 그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더라도 제가 장바구니에 뭔가를 넣을 때마다 그의 표정을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비싸 보이는 것을 고르면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꼭 이 브랜드여야 돼. 저기 더 싼 것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 다른 거 골라봐. 말끝마다 네가 또 낭비하려고 하겠지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 옷 얼마 주고 산 거야? 너무 비싸 보이는데. 요즘 네가 입고 다니는 옷들이 예전보다 비싼 것 같아.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명품 같은 거 사는 거 아냐? 정말 기가 막힐 일이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은 대부분 몇 년 전에 산 것들이었고 그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어느 날은 제가 화장품을 사는 것조차 문제 삼았습니다. 기초 화장품이 떨어져서 새로 사야 한다고 했더니 남자들은 화장품 없이도 잘 사는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복잡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며칠 후에 비싼 면도기와 남성용 스킨케어 제품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관계가 악화된 건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제재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다고 하니 너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아. 매번 나갈 때마다 돈도 많이 들고. 라고 말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게 뭐가 문제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건데. 한 번 만날 때마다 너가 얼마씩 쓰는데? 그 돈이면 우리 신혼살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친구들과 만나는 것까지 간섭하려 드는 거였어요. 게다가 저는 친구들과 만날 때도 늘 저렴한 곳을 택했고 비싼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과소비했어? 나는 항상 검소하게 살아왔잖아. 검소하게? 웃기네. 네가 검소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지. 또 그 말이었어요. 부모님이 뒤에 있다는 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저는 절대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해왔어요. 점점 더 숨이 막혔고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가 뭘 하든 눈치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싫었어요. 소비 하나하나를 정당화해야 했고 제 선택에 대해 항상 변명해야 했죠. 이것이 더는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저보다 한 푼이라도 더 쓸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철저히 이기적이었으며 자신의 필요는 당연한 것이고 내 필요는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터진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사소한 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헤어샵에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그는 제 머리를 보자마자 첫마디로 얼마 줬어? 라고 물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너무 비싸게 줬네. 동네 미용실이면 반값인데 굳이 그런 비싼 데서 머리를 해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폭발해버리고 말았죠. 내가 내 돈으로 하는데 왜 상관해? 당신이 내 모든 걸 다 간섭할 권리가 있어?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당연히 상관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쓰면 나중에 우리 가게에 부담이 돼. 가게 부담? 우리가 굶어 죽을 정도로 돈이 없어? 헤어샵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큰 지출이야?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저희는 결국 카페 한복판에서 서로 고함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너는 정말 이기적이야. 제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어요. 이기적인 건 너야. 항상 네 생각만 하면서 내 입장은 생각해봤어? 그도 지지 않고 맞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입장? 당신이 언제 내 입장을 생각해줬는데? 고작 4만 원짜리 밀폐 용기 하나 사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머리하는 것도 다 간섭하면서. 그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우리 미래?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미래야? 내가 숨 막혀 죽겠어.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저를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그냥 그만하자. 어차피 너 같은 여자랑은 결혼해도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이 그 순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2년 넘게 쌓아왔던 사랑, 결혼을 약속했던 미래, 함께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아팠지만 곧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사실 말이죠. 돌이켜보니 그가 사랑한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보다 덜 가진 여자,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자를 원했던 거였어요. 제가 그 기대를 벗어나자 그의 본심이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은 것을 가질 수 없게 하려는 초라한 마음,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순간 돌변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드러나고 말았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 모든 선택과 소비를 매번 정당화해야 하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혼 전에 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제게 있어 축복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죠. 파혼 이후 며칠간 저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넘게 삶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 갑자기 모든 것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 선택에 대해 변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내친 김에 회사에도 며칠 휴가를 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결혼 준비와 유학 계획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라 정작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며칠간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인이 원하는 결혼 계획,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적절한 나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그런 것들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동료들은 제 변화를 알아챘는지 뭔가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았죠. 사실 회사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이나 쉬다 오니 눈치챌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어요. 너 괜찮아? 친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의 치졸함과 이기적인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질 정도였죠. 하지만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업무, 똑같은 루틴. 예전에는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의미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요즘 어떠니? 회사 일은 괜찮고? 그냥 그래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늘 제 표정을 잘 읽으셨습니다.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안 서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유학 얘기도 했었지.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회사로 올 생각은 없니? 사실 이 제안은 예전에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가업을 이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낙하산이라는 시선을 받기 싫어서 거절했었죠. 제 힘으로 성취하고 싶었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 제안이 마음에 닿았어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사건을 정리한 지금 저는 다시 처음부터 내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네가 정말 원하냐는 거야.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단, 너도 일반 경력직이랑 똑같이 들어오는 거다. 난 자식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오히려 더 엄격하게 평가받을 각오를 해야 해.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내 능력만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네가 정말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줄게.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더 체계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유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유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사업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도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 지금 상황에서는 새로운 환경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회사 일도 네가 관심 있어 하던 분야랑 연결점이 많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다양한 문화 사업도 하고 있었고 예술 후원도 활발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예술 경영 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꽤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현재 회사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할수록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지금이 변화의 적기였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죠. 오히려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현재 다니고 있던 회사에다 사표를 냈어요. 부장님은 아쉬워하시면서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료들도 대부분 아쉬움 속에 응원을 해주었어요.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았지만 묘하게 속은 시원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그리고 유학의 꿈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어요. 타이밍만 맞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도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저는 전보다 더 단단해진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기대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났고 새로운 환경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버지 말씀대로 특별한 대우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직원들보다 더 꼼꼼하게 평가받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되어주었죠. 회사 일에 집중하면서 점점 전 연인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끔 그때의 일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참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과거의 일일 뿐이었죠. 그런데 파혼 후 몇 달이 지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택배 기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눈은 벌겋게 충혈된 채였어요. 며칠간 제대로 잠도 못 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염도 거뭇하게 자라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알던 그 깔끔하고 자존심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볼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이면 되니까 나랑 이야기 좀 해. 저는 결국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그가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긴 대체 뭐 하러 왔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그땐 내가 너무 예민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어이가 없었죠. 몇 달 전에 저한테 기생충이라고 모욕했던 그 사람이 지금 와서 자기야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어. 회사 일도 힘들고 결혼 준비하느라 예민해져 있었나 봐. 너를 그렇게 대한 건 정말 잘못됐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아무런 감흥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와서 변명하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상대방을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변명이 돼?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었어. 내가 화가 나서 막말한 거고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때 네 눈빛은 진심이었는데?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이 그렇게 큰 회사 하시는 줄 몰랐어.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할 수 있어? 내가 미리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가 돌아온 이유가,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이유가 후회나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놓친 기회 때문이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네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그만해. 아니야, 들어봐. 우리가 헤어진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혼하면. 그만하라고. 저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겨우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돌아온 거야?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사랑. 4만 원짜리 밀폐용기 때문에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른 게 사랑이야? 그건 정말 실수였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과하면서도 하나하나 전부 계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 내 가족의 재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시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언제부터 알았어, 우리 집 사정을? 그게 며칠 전에 우연히. 누구한테 들었어? 그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알아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봤을 수도 있었겠죠. 네가 그렇게 좋은 집안 딸인 줄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왜 말해야 해? 그게 그렇게 중요해? 물론 중요하지. 우리가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계산적인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우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이잖아.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랬지만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 달라졌다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한심해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팔아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죠. 너 정말 한심하다. 뭐? 내 재산, 내 배경, 내 부모가 이제 와서 너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동안 나를 뭘로 본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뭐야? 가난한 줄 알았을 때는 기생충이라고 부르더니 먹고 살 만한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사랑한다고?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죠. 그의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한테는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도 아깝다. 당장 꺼져. 자기야, 제발. 다시 나타나면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릴 거고. 그러면 너가 어떻게 될지 너도 알 거야. 그제야 그는 진짜로 겁을 먹은 것 같았습니다. 주춤주춤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 기회는 끝났어.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끝냈잖아. 저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대고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이 끔찍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잠깐 참고 이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일 이후 아버지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께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분이지만 그때의 아버지는 단호하고 냉정해 보였어요.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날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아버지는 그에게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집안 무단 침입 고성방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내용 증명까지 빠짐없이 보내셨어요. 평소엔 자식에게도 돈을 쉽게 안 쓰시던 분이었지만 딸을 무시하고 해코지한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경고장이 발송되었고 만약 다시 접근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변호사까지 쓰시는 게 과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하다고? 네가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되돌아왔다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런 놈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언젠가 화근이 될 수도 있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하셨어요. 아버지 말이 맞아. 그런 사람은 또 나타날 수 있어.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는 게 좋겠어. 며칠 후에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돈 받고 싶지 않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만 않으면 돼. 그의 인생에서 저를 지워주는 작업이 완전히 끝나자 마침내 진짜로 자유로워졌어요. 그동안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찜찜함이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다시 유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의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습니다. 실무를 배우고 비즈니스의 실제 흐름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사업을 키워오셨는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 경영 분야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회사에서 문화 후원 사업에 대해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다시 유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정말 유학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언제부터 생각하고 있었니? 사실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일해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경영학과 예술을 융합한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는 유학이 될 거야.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엄마도 그랬지만 이제 세계를 무대로 일하려면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해.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 이번 유학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몇 년 전 결혼 문제로 갈등을 겪을 때에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해졌죠. 준비 과정도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으니 지원서 작성도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추천서도 아버지 주변의 다른 회사 대표분들이 써주시기로 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드디어 기다리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지난 몇 년을 돌이켜봤습니다. 결혼 준비, 파혼, 새로운 직장, 그리고 다시 찾아온 그 사람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힘들고 아팠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사람과의 일은 저에게 큰 교훈을 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어요. 만약 그때 그의 본성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불안과 기대가 반반이었다면, 이번에는 확신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잘 다녀와. 이번에는 정말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많이 배워서 돌아올게요. 인생의 큰 실패라고 생각했던 파혼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도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제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아갔을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용기와 의지가 있다는 것까지요.